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오늘도 여야는 각종 의혹과 도덕성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총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자질 검증보단 인신공격에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입니다. 청문회 사흘 동안 지켜보고 계신데 중간평가 듣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뭐 항상 되풀이되는 얘기 같은데 이 정책 역량이나 검증, 정책 역량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인신 비방이라든지 망신 주기 등으로 이제 정권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 공세의 장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이번 인사청문회도 면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극적인 표현, 뭐 북한의 대변인이라든지 꿀 빠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씀으로 인해서 언론의 조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피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모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그리고 오전에는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채택 그리고 피켓 부착 이런 거를 계속 공방하다가 오전 시간을 그냥 다 소비하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것은 그 사실은 이런 자료 제출이라든지 증인 채택 이런 거는 여야 간의 간사 간의 합의로 이미 다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오전 시간을 그 허비하면서 이렇게 공방을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200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뭐 5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킬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낙마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고 또 이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3일 차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큰 한방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좀 해봅니다. 네, 국민의힘의 중간평가. 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부처 이끌 수장으로서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가 어떻느냐, 지금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경훈 후보라든가 전재수 후보, 김영우 후보 같은 경우는 증인도 없었고 참고인도 없었죠. 이렇게 인사청문회 자체를 기능을 무력화하는 여당의 비협조에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훌륭한 국무위원을 이제 뽑자는 건데 그런 이제 검증 자체를 기본적인 검증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무자격자 오적이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적반하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전원 생존, 전원 통과라는 목표를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자격자 5명에 대해서 이분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이거를 무슨 목표를 두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은 좀 내로남불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매일마다 이 3일째지만 매일마다 이제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좀 관심이 가졌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격전지는 역시나 이진숙 후보자였습니다. 관련해서 교육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약간 관례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실도 국민 눈높이에서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국민의힘 당은 국정 안정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쟁이 아니라 정책 검증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많고 이 정도로 좌우 교육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후보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전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아래 정말 고집 아니면 똥고집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는 국민 정서상 모든 국민이 지금 다 이미 판단을 내리셨어요. 논문 몇 개 위반했다 이걸 넘어서 어떻게 자기 두 딸을 다 조기 유학 보낸 사람을 교육부 장관 시켜서 우리나라 입시를 개혁하겠다고 하는가.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오늘 치열하게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공격하는 입장인 국민의힘의 이야기부터 듣고 또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낙마의 어떤 분위기라 할까요? 어떤 낙마의 모멘텀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벌써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낙마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단체가 또 나서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나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무려 정교조에서 친민주당 시민단체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단체입니다. 정교조에서조차도 이진수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면서 즉각 사퇴하라고 성명을 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진수 후보자가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일단 거짓말하는 점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1저자된 논문에 대해서요. 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자가 썼지만 내가 지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1저자로 가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논문은요. 지도 교수가 있으면 전부 다 지도 교수가 다 제1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 이름, 연구자 이름으로 나온 논문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도 교수의 지도를 안 받고 쓰는 논문이 단 한 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술지의 중복 게재한 거, 이거는 또 연구비 횡령, 국고 보조금 받은 연구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연구비 횡령 의혹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절로 지금 의심되는 논문이 11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교육자라는 분이 이렇게 100년 대계를 책임져야 될 교육부 수장으로서 논문 뺏기기, 가로채기,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챈 이런 분이 하신다는 건 굉장히 맞지 않다. 그리고 좀 전에 백승하 의원님께서 좀 이제 감싸주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백승하 의원님은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 출신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신데 교육자가 이렇게 제자의 논문을 뺏겨도 된다, 훔쳐된다. 그것도 권리라고 생각한 건 아니길 정말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크게 두 가지의 의혹인 것 같아요. 논문 표절하고 자녀 조기 유학.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청문회 시작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그 자료 제출이라는 그 증인 채택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 이진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료 제출이 95%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 5%가 적다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의 그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 안 한 거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증인도 11명이 지금 채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말씀 먼저 좀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그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그 연구윤리 규칙을 제정을 했는데 그 규칙에 보면은 이제 이공계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도 교수가 수수한 국가 과제라든지 연구 과제를 이제 제자들과 같이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재단의 그 지침상 교수가 제일 저자로 해왔던 게 그동안의 그 원칙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그걸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이제 이어나간다. 이것이 이제 후보자가 소명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후보자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 통해서 확인하면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자료 제출 관련해서 뭐 5% 정도밖에 안 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요. 사람 몸으로 치면요. 손가락을 다쳐서 손가락을 못 쓰는 거하고 눈이 다쳐서 눈을 아예 못 보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핵심적인 자료 5%를 안 내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핵심 자료에 대해서는 이진숙 후보가 내지 않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본인이 다른 이제 교수들을 자기 지지하는 분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이제 본인이 있던 대학에서 지지하는 교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아마 이분들이 이진숙 후보자는 대학 총장 출신입니다. 아마 총장 선거 때 그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지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지지하시는 교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어떤 핑계의 사유로 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의 그 율을 갖고 이제
하면서 또 95% 냈다 그러니까 5% 안 낸 것 같고 또 지적을 하시면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그 모 후보자 같은 경우는 28% 냈고요. 38% 냈습니다.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도 87%인가요? 78%인가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출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윤석열 정부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증인 채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객관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그냥 그 과도하게 그냥 95% 냈으니까 5%가 더 중요한 자료가 5% 안에 섞여 있는데 그거 안 낸 거면 안 낸 거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그 내각 구성할 때 후보자 찾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잖아요. 뭐 10명, 20명의 후보를 두고 검증을 하는데 그 가족들 문제가 걸리면은 뭐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 또 내각 구성할 때 보면 그냥 그분의 자질뿐만 아니라 또 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균형이나 이런 것들도 또 감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진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이고 또 그 지역 균형 그리고 또 지방대학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낸 후보다라는 점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의 관심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후보자인데 여기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의 공소 취소 여부 어떻게 할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과 아마 이제 의원으로서의 입장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한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을 놓고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공방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격하는 입장부터 듣고 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성호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소 취소가 가장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뭐 동문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떤 지휘권을 발휘해가지고 공소를 취소시켜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 중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한다는 거거든요. 원래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지휘를 했을 경우 업무상 지휘를 했는데 검사가 거절한다. 그러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지휘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늘 평상시에 얘기하고 다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이거를 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율은 49%의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 반대하는 목소리가 51% 아닙니까? 51%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합니까? 제1야당의 국민의힘이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시키겠다고요? 결국은 절반,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국민들을 버리고 가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 취소, 그다음에 정당 해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헌법 제84조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당연히 그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재판의 진행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개인의 사견을 얘기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민주당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야 되는 그 관점도 형사소송법 246조에 의해서도 그 재판의 진행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되면 공직자로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했고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 해산의 청구 주체가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게 그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때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에서 해산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그 통진당에 속해 있는 그래도 5명의 의원들이 배지가 날아갔습니다. 그 통진당의 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의 활동이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정당 해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도 집단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불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45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한남동 간주합회가 그것도 그 막는 역할도 했고 그 과정에서 45명이 그 모이는 데 있어서 지도부가 지침을 내렸다라는 이제 의혹까지도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그 행태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 해산시켰던 통진당의 사례보다 훨씬 더 중하다. 그런 관점에서 해산의 주체가 그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사법 절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이고 공직 후보자가 이에 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논란이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결국 그렇다면 그동안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왔던 것이 의원 불패, 의원 출신은 당연히 다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날에 인사청문을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에서 일단 뭐 엄호하겠다. 다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이 가능한가? 이번에 민주당부터 먼저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분이 이제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두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네. 사과할 것은 사과했고 또 이제 소명할 것은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 후보가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은 저는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그 민심, 여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그걸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요구를 하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그 임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한 10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 과정, 그 10일의 그런 사이 동안에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거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만 인사청문회의 그 목적이 낙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번 그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시작됐고 또 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가장 큰 원인 제공은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오늘자 보시면요. 한겨레 신문 사설에서는 강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만평에서는요. 변기에다가 의혹 2개가 들어갔는데 그게 막혀서 변기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만평을 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친민주당 성향으로 불려지는 진보 매체조차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국무위원들 중에서 현역은 불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꾸 기준 같은 걸 얘기하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거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너무 멀어져서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2명을 콕 집어서 이분만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바로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입니다. 참여연대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냈겠습니까? 지난번 조국 사태 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사모펀드가 얘기 나왔을 때 국민들은요. 사모펀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나오니까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직장 갑질은요. 모든 대한민국의 상당수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실제에서 경험도 하는 일이고 직접 당하기도 하고 목격도 하는 일이 직장 내 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 문제에 있어서만큼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마 말로 옮길 수 없는 그런 갑질을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국민들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 또는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갑질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원들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낙마를 시켜야지 그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참여연대는 결국은 그때 학습 효과 이겁니다. 그때 감사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내가지고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겠는가. 참여연대의 목소리에 이재명 정권은 귀를 기울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한 2시 반쯤 얘기가 나왔어요. 이 특검, 내란 특검 조사를 불응하고 있는데 구속적 부심을 낼 것이다, 안 낼 것이다 좀 얘기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속적 부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0시 15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다. 18일 오전 신문을 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얘기까지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민주당부터 듣죠. 네, 정말 그 일개 자범보다도 더 못한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참으로 부끄럽다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모든 그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란과 불법 계엄을 일으켰는데 사과반성은 그냥 모든 책임은 부정하면서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은 떠넘기고 그 강제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다 또 이제 구속적 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요. 정말 그 어디까지 망가지려는지 정말 참 참담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부심 신청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이것은 뭐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그 체포영장 방해라든지 뭐 그 공무상 권리행사 방해죄 이런 것들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화면으로 직접 목도라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것을 뭐 구속 적부심에서 그거를 될 거라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신청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20일 동안 구속 기간 중에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일 동안에 시간을 끌어서 그냥 그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서 법원에서 다투겠다라는 의도가 속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조사받은 거 외에도 최근에 측근들 김성호 전 경호 차장이라든지 또 뭐 그 강우구 부속실장 등이 측근들의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법원에 가서 다투려는 의도로 지금 저렇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적부심의 청구.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승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범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과 사범에 재판을 5개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어쨌든 민주당에서 대선 주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범보다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강제 구인을 이제 3번 시도했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예정된 결과입니다. 강제 구인 아마 특검은 시도를 했을 거고 뭔가 이거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파렴치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사실 강제구인 자체가 처음부터 이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민노총에 있던 분이 재판에 안 나가니까 강제 구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간 줄 아십니까? 교도관 4명이요. 양쪽 팔과 양쪽 다리를 들어서 사지를 벌렁 들고 이렇게 옮겼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재판에 나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옮기겠다. 라는 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례 강제 구인을 한 지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뭔가 창피를 주려고 했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처음부터 예고를 했었습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보석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이거는 법에 보장된 피의자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형평성도 봐야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본인 사위를 취업 청탁하면서 이상직 전 의원에게 공공기관 자료를 줬지 않습니까? 이 사건 관련돼 가지고 수차례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응했고요. 서면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냥 기소해서 재판을 넘겼습니다. 자, 똑같은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누구는 그냥 바로 재판 넘기고 누구는 끝까지 강제 구인하겠다 이런 모양을 만든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어떻겠습니까? 뭔가 민주당 쪽에는 법이 말랑말랑하고 국민의힘 쪽에는 법이 엄격하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똑같이 정 안 된다면 바로 기소해서 재판을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왜 이렇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논리를 피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형사 피의자가 조사 방법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석하라라고 했는데 임의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불응하니까 강제 구인을 2차례나 오늘까지 3차례를 하고 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위에 군림하는 겁니까? 전 대통령이라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또 과거에 그 특혜 그런 얘기하고 망신주기 말씀하시는데 그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황제 조사라고 해서 핸드폰 다 뺏기고 그 수모당하면서 그 조사했던 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범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범보다 못한 행태다. 어느 피의자가 본인이 그 수사기관이나 수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수사기관의 권한이다. 그리고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짧게 좀 반론 좀 드리면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형평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 김정숙 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출장해서 조사한 선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 쇼핑했지 않습니까? 기피 신청, 회피 신청 등등을 하면서 재판부를 본인도 자기 마음에 드는 판사한테 재판 받고 싶어 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또 불출석도 또 자료 이제 사건 관련된 서류도 송달받지 않아가지고 이런 횟수가 무려 57번이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도 재판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그때 당시 법꾸라자는 비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민주당에서 자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뭔가 정의로운 거고 상대 정당에 소속돼 있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의하다라고 말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그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이야기 하나씩만 하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얘기할 텐데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치열합니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라고 하긴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완전히 아주 치열합니다. 아주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거로 나와 있고 박찬대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그런 양상인데 이제 항상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를 보면 명심이 누구한테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명심은 2명한테 다 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고 누가 돼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명심에 대한 논란은 없어진 것 같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토론회를 3번 하는데 오늘 첫 번째 토론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할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또는 민생 개혁 입법 이런 것들을 어느 후보가 더 잘 수행할 것이냐에 대한 자질이나 능력 등을 우리 당원들이 보고 이제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이제 표방하면서 권리당원이 이제 12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출 기준도 당원 70%, 여론조사 30%거든요.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결국은 당원들이 다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누가 더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을 잘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더 그 힘있게 잘 추동할 것인지 이런 거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라는 대답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들 질문은 국민의힘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찬대 의원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요 정청래 의원 뒤에는 지금 김어준 씨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김윤 씨의 토크 콘서트였나요? 거기에 정청래 의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석했죠. 박찬대 의원은 참석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크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갔었었고 이랬었는데 저는 이번에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명심을 가지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그다음에 김어준 씨의 조직과 개딸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정청래 의원 누가 이길 것인지 좀 흥미롭기는 합니다. 흥미롭기는 한데 저는 글쎄요.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건 좋은데 경쟁하면서 누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경제의 목표를 두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은 49%의 국민이 있는 거고요. 반대한 51%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4명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글쎄, 저도 지금 이게 저 좀 전에 들은 얘기라서요. 맞아요. 계속 준비하시다가 들으셨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취를 밝히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어떤 거취라게 당직을 맡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명단 중에서. 그래서 어떤 거취를 말하는 건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쓸 이제 뭐 예를 들면 총선이 있다. 총선이 막 내년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거취의 의미가 뚜렷한데 이제 총선이라는 것도 지금 2년 반 정도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밝히기에는 좀 너무 먼 이야기다. 어떤 메시지를 내면서 거취라기보다는 어떤 입장을 밝혀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돼 가지고 했던 어떤 강성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습을 이제 이 내부는 언급하면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는 탄핵의 바다를 좀 건너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누구 장동혁 의원은 왜 자꾸 사과하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혁신하려고 하는 거에 반대로 좀 행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리셋코리아라는 토론회에 전환길 씨를 초청해가지고 네. 부정선거 이런 얘기 또 하고, 그리고 윤어게인이라 그래서 탄핵 반대 집회에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그 리셋코리아라는 토론회에 그 주된 그 참석자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또 송원석 원내부터 해서 지도부가 또 거기에 또 친윤 의원들이 다 참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그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친윤들에 대한 반성과 사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꾸로 가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4명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경고, 뭐랄까,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저걸 한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이제 쌍권에 대해서 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하고 누구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4명을 좀 특정해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개파 활동하지 않는 서약서까지 쓰라고 했는데 그것도 네. 가능합니까? 쓰는 건 가능하죠. 개파 활동을 네. 하지 않는 건데 쓰는 건 가능한데 그게 실효성은 좀 의문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소리만 써놓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정치 활동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나는 누구와 함께 뭔가 한번 꿈을 이뤄보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표는 다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파 활동하지 않겠다 세력 쓰는 게 실효성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개파 싸움이라는 걸 화두를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내부를 언급한 게 결국은 한동훈계를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강한 어떤 혁신안을 내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뭐랄까 소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했던 분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겠는가. 결국은 한동훈 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이분들을 언급한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